서기 2050년 우주방위군 소속의 전략폭격기 한 대가 임무수행 중 지구에 불시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에나 나올 법한 미래형 외관과 성능의 기체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으니 그 이름 XB-70 발키리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체가 등장한 시기는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초였습니다. 시대를 앞서 등장한 듯한 이런 멋진 항공기가 활약도 못하고 박물관에서 썩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1950년대) 초 미국의 관심사는 직접 핵폭탄을 싣고 적의 수도를 타격할 폭격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핵폭탄은 무게가 수톤을 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련까지 날아갈 엄청난 연료까지 감안하면 대형 기체여야 했고, 또 적기에 요격되기 전에 침투해서 폭탄 투하 후 그 폭발 반경을 안전하게 벗어나려면 빠른 속도도 필수였죠. 특히 먼 거리를 커버하는 항속거리가 골치였는데 때문에 핵추진 항공기가 관심을 끈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개념 단계에서는 날개 끝단을 분리형 연료 탱크화해서 초음속 진입 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는데요. 이러면 무게와 향력 감소는 물론 날개가 초음속에 더 적합한 작은 면적으로 줄어들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었고 결국 미 공군은 개발 종료를 선언하죠. 1950년대 말이 되자 초음속 비행 연구가 진전되면서 보다 완성도 있는 초음속기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 눈에 익숙한 후퇴각이 아주 큰 델타익 설계가 자리 잡고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디는 엔진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엔진이 고속 비행에 최적화되면 소모되는 연료 대비 속도 증가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 최고 속도를 경제 속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마하 3의 속도로 전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도 의미했죠. 또한 에너지 밀도가 높아 초음속 추진에 효과적인 혼합 제트 연료도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기 역학에서 진전이 있었는데요. 초음속 비행 시 기체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를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즉 기체 하부 설계에 이를 잘 반영하면 충격파의 높은 압력이 날개 밑에서 추가 양력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독특한 별의 공기 흡입구도 충격파 활용 설계의 산물이었죠. 초음속 순항 시 기체에 발생하는 엄청난 열 문제는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판 사이에 벌집 구조의 포일 코어를 만들어 해결했고, 기체 내부 냉각은 엔진으로 가는 연료를 열교환기를 거치게 해서 냉각시켰습니다. 이처럼 대형 초음속 기체에 대한 기술적 난점들은 하나둘 해결되어 갔습니다. 1957년 여름, 미 공군은 입찰 대상인 노스 아메리카사와 보잉사에 초음속 폭격기의 요구 성능을 공고했습니다. 속도는 마하 3 이상, 비행 고도는 7만에서 7만 5천 피트, 그리고 항속거리는 최대 16,900km였죠. 그 외에 기존 B-52 폭격기가 사용하는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노스 아메리칸사가 승리해 1958년 1월 개발 계약이 체결되고 제한된 폭격기는 B-70으로 시제기는 XB-70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발키리라는 폼나는 이름도 콘테스트를 통해 이 무렵 선정되었죠. 노스 아메리칸사는 약 3년 후를 목표로 XB-70의 첫 비행을 진행키로 했고, 내친 김에 F-108과 같은 초음속 요격기 개발도 같은 기술을 활용해 세트로 진행했습니다. 1964년 XB-70은 마침내 첫 비행을 실시합니다. 선행연구에서 확보한 신기술을 최대한 적용한 XB-70은 길이 약 56m, 너비 약 32m의 대형 기체에 GE의 YJ93 애프터버너 터보제트 엔진 6개를 달아 강력한 추력으로 최고 속도 마하 3을 낼 수 있었습니다. 기체의 충격파 제어를 위해 아래로 접히는 날개 끝은 부가적인 이점도 있었는데요. 델타형 날개가 사다리꼴로 면적이 줄면서 속도가 늘면 양력의 중심이 후방으로 이동해 기수가 내려가는 델타익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는 또 수직 미익이 늘어난 셈이어서 방향 안정성에도 좋았고요. 또 이착륙 때 시야 확보와 초음속 비행 때 공기 역학을 위한 가변식 윈드실드와 역시 고속에서 적합한 러더 시스템도 독특했죠. 이처럼 그동안의 연구로 초음속 폭격기의 요건을 다 갖춘 그야말로 물건이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1966년 6월 8일 한 대의 XB-70과 4대의 전투기가 캘리포니아 사막 상공에 날아올랐습니다. 이는 이들 항공기 엔진을 공급한 G사의 요청으로 사진 촬영을 위해서였는데요. 이 때문에 5대의 항공기는 매우 좁은 간격으로 비행하고 있었죠. 그렇게 촬영 중 XB-70의 우측 꼬리 쪽에 붙어있던 전투기가 XB-70의 날개와 접촉 후 후류에 휘말리면서 수직 미익을 손상시키고 맙니다. 전투기는 불길에 휩싸여 추락했고 수직 미익이 모두 손상된 XB-70 역시 결국 스핀에 빠지며 추락하고 맙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즉사, 추락하는 XB-70에선 2명의 조종사 중 1명만 사출에 성공했고 1명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3명의 조종사들은 나사의 각종 시험 비행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었으며 사고 기체인 2번 기는 나사에서 추가적인 연구에 쓰려던 기체였죠. 이 사고는 발생 원인부터 조종사들의 무사 생還실패까지 미스터리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이는 당연히 XB-70 프로젝트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XB-70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는데 물론 추락사고의 여파도 컸지만 사실 이 사고 전, 1964년 첫 비행 때 폭격기 개발은 이미 취소된 상태였죠. 1950년대 말 소련에 지대공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고공 및 고속 비행을 통한 XB-70의 생존성에 의문이 제기되죠. 무엇보다 비슷한 시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등장하면서 전략폭격기라는 포지션도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격히 발달하는 ICBM은 더 저렴한 비용에 손쉽게 그리고 인적 손실 없이 적의 핵심 지역을 타격할 수 있었기에 더 이상 고가의 전략폭격기 개발 필요성은 없어졌죠. 결국 미 공군은 1961년 B-70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고공이 아닌 저공 침투 전폭기 개발로 방향을 돌립니다. XB-70을 종종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핵폭격기라 소개하는데 XB-70 프로그램은 시제기 첫 비행 때부터 폭격기가 아닌 대형 초음속기 연구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등장 시점에선 이미 폭격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지만 항공기는 죽으면 기술을 남기죠. 제작사인 노스 아메리칸은 이후 1967년 로겔사에 합병되어 노스 아메리칸 로겔사가 됩니다. 민항기든 군용기든 최첨단 기술을 녹여 만든 기종은 비록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완전한 헛짓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에어버스 A380이 사업적으로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A350이나 기타 현재 개발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스 아메리칸 로겔은 당시 B-52 폭격기를 대체할 기종을 XB-70의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B1입니다. 실제로 머리를 쳐든 좀 새 같은 앞머리가 어딘가 닮았죠. 공부도 그렇고 이처럼 해놓으면 쓸 데는 있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는 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이 XB-70 프로젝트였습니다. 참고로 이 귀한 유물, 하나 남은 XB-70 CJ 1호기는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있는 미 공군박물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